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사실은 조금 처음에 접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은 좀 생뚱맞다는 느낌? 왜냐하면 21세기에 왜 백석의 마지막 7회를 다룬 소설,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이렇게 다루면 회고 쪽으로 많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시점을 다루면서 현재적 의미를 많이 살피는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나 인물에 대한 현재적 의미를 많이 살피는데, 이 소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백석의 그 현재적 시점에서만 쭉 이야기를 다루고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작가가 지금 21세기에 이 백석 시인의 삶을, 알려지지 않은 삶을 가지고 들어와서 작품화 했을 때에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이유에는 작가가 알지 못한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앞부분에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읽으면서 되게 좀 딱 인상적인 문장들이, 예를 들면 새파란 하늘에 빨간 점 하나가 찍히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서쪽 하늘이 불그스레 물들었다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벨라가 그 이제 빅토르 랑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너 이상한 짓, 그럼 나중에 빅토르랑 이혼하지만 뭐 그만하라면서 뭐 너 딸이 네 얼굴 잊어버리겠다 막 그러면서 갑자기 그 다음 벨라가 소리쳤다. 그러고 나니 수치심이 밀려왔다. 이 얘기가 나와서 왜 수치심이 밀려오지? 너 왜 집에 잘 안 와? 딸이 네 얼굴 잊어버리겠어 라고 이제 여자가 소리를 쳤는데 왜 소리치고 나서 수치심이 밀려왔을까? 근데 그 문장의 그 뒷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빅토르를 선택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산 건 자기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빅토르 탓을 하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 수치스러워한다는, 예를 들면 이러한 식의 서술 방식들, 그러니까 이 벨라의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정서 상태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배치하는, 이게 앞부분에서도 이게 전체 소설 구성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참으로 김현수답다. 그리고 이런 식의 그런 이 재현의 방식이 되게 좀 문학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왜 이렇게 띠꺼운 표정을 지으세요? 표정 관리도 해야 돼. 북한이에요 지금. 심수령님의 발언에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경애하는 심진경 수령님이라고 꼭 부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김현수가 그런 어떤 그 회고조가 아니라 과거로, 그러니까 이 소설적 초점화자가 거의 그냥 과거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백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지적인 주체를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팬시브하고 수동적인 초점화자인 거죠. 근데 김현수의 일반적 원래 잘하던 소설적 수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김현수에게 있어서 핵심은 회고죠. 그 사랑이라니 선영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 운동권 시절 이야기에 대한 그 날선 냉소적 회고가 있었고, 굿바이 이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상의 죽음을 둘러싸고 있는 수수께끼들을 추적하는 각기 다른 세 명의 인물들이 서로 다른 입장과 관점과 해석학적 한계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한계로 인해서 무너지는 이런 어떤 추적의 불가능성 같은 것들을 폭로하는 소설이라고 하는 점에서도 결국엔 현재에 있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해석적 대상에 대해 가다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김현수에게 있어서 회고가 중요한 거죠. 그거는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달로강 코미디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항상 김현수가 2000년대까지 정말 자기가 잘 해왔던 소설론적 방법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뿌리는 포스트 모던인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메타서사에 대한 다른 어떤 이면의 접근법, 그리고 미시적이고 소설적인 언어를 통해서만 가닿을 수 있는, 그러니까 푸농서,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걸 이야기하는 맴도는 언어들에 대한 소설적 기법을 이제 김현수가 포기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2020년에 이른 김현수의 소설적 좌표다.
현재다라고 하는 것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소설이었다라는 근데 그걸 왜 포기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포기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사실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 회고조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방대한 언어들, 더 많은 접점, 인접해 있는 다른 언어들에 사로잡혀 버리고 오히려 문학적이거나 소설적인 독자적 언어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게 저희 일단 좀 개인적인 판단이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 해석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냥 문학적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좀 관념적인 해석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백석의 소설에서 이 사람을 추적하거나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아니 이거는 뭐 당과 수령의 눈치를 보고 자기가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시를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못 쓰는 거죠. 근데 그 못 쓰는 그 인간, 우리 소위 말해서 그런 사슴 그 시집을 냈을 때 그런 자유 분방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뭐 개구지기도 하고 그랬던 그 나가 이제 없어지고 당과 수령의 지침에 의해서 이제 그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빙의된 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 전체가 백석에 대해서 뭔가 재구성하는 소설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네. 지금 재구성하는 소설을 포기하고 그 백석에게 몰입할 수밖에 없고 천착할 수밖에 없고 백석의 인지적 영역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 소설적 초점화자를 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하여 이제 김현수의 소설적 변화를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소설이 이제 오히려 김현수의 이전의 소설에서는 특히 이제 연인 관계에서 대상이 항상 수수께끼인 거예요. 얘는 왜 그때 그랬을까? 선영아라는 게 미국 송원학 씨를 약간 패러디해서 쓴 거죠. 이 선영이는 여러 개로 다 이 선영이는 물병이 될 수도 있고 모두 되고 아니야 그게 7번 국도구나. 7번 국도 같은 소설이 그런 식의 모든 게 다 되는 거죠. 7번 국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선영이도 그렇고 다음에 아까 뿌넘 씨도 그렇고 다시 한 달을 지나 설산을 넘은 거 설산을 넘어 한 달이 지나서 아무튼 그 소설도 그렇고 걔가 왜 그랬을까? 달로간 코미디언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해석 불가능한 어떤 대상을 해석해 보고자 하는 안타까운 그 노력의 과정 자체가 소설이었어요. 김현수 소설에서는. 근데 그 대상에 대한 이게 사실 많은 우리가 소설 작법이라든가 소설의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 세계의 해석 불가능성. 그런데 내가 그걸 막 해석해 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노력이라는 것이 소설이 아닐까 결국에는. 근데 이 사람은 그러한 것을 이제 벗어나서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그 사람 이 대상을 뭔가 어떤 수수께끼적인 존재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 어떤 존재고 마치 어떤 이 여자를 남자들이 어떤 그런 알아야 될 지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냥 어떤 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대상이라는 어떠한 타자라는 거울을 통해서 이제 반사되는 자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드러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그런 백석 자신을 다루고 있어서 저는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석의 어떤 누군가가 이 백석에 대해서 막 기존의 김현수라면 어떤 리진석의 노트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노트를 통해서 누군가를 거쳐서 이제 백석이에게 이제 닿으려고 했지만 하다가 이제 가닿지 못했나 가닿았나 뭐 약간 이러면서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이 흔적들 서사의 흔적들을 긁어 모아서 이렇게 쓴 게 보통의 김현수 소설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백석 자신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백석을 너무 좋게 근데 포장해 주신 것 같은데. 아이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어요. 근데 김현수 소설이 과거에는 달라졌다는 점에서 분석적이고 해석적인 그런 이제 시선이 압도적이고 지배적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관조적이고 재현적인 그런 시선으로 넘어온 것 같다. 그래서 아까 거리두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박 선생님께서. 근데 이 소설 속에서 근데 이 소설이 진행되는 걸 구체적으로 보면은 선생님 말씀을 배반해요. 소설이 재현되는 방식은 사실 굉장히 텔링 위주거든요.
상황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일정 정도 그냥 놓아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묘사라든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병도인가요? 병도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 보면은 작가의 어떤 해석적인 시선이 그대로 그 작품 속 등장인물의 입을 통해서 그냥 나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해석이나 분석의 대상으로서 뭔가 사물을 보는 그런 태도가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남아있는 거죠. 잔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아니 자기가 쓰던 습관이 있는데 남아 있겠지 조금. 그렇지 않겠어요? 할 말이 없네. 네, 사실은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결말이 이제 심리경 선생님이 말한 결말로 가는데 문제는 저도 지금 박건일 선생님이 이야기한 아쉬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석이 되어버리는 거고 여기서는 백석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또 백석의 입을 통해서 그치. 혹은 어떤 서술자의 입을 통해서 당대의 어떤 북한 현실은 이런 거였고 당대의 정치와 이념은 이런 식으로 언어의 순수성을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실 너무 명확하고 그걸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물론 이제 백석과 당대의 현실이 갈등하는 거지만 이 갈등 구도는 사실 또 올드하고 그런 그렇죠. 점에서 갈등이라는 걸 새롭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사건의 전개가 역동적이지도 않고 이제 굉장히 또 텔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손쉽게 표현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쉽다는 거죠. 선생님 김진경 선생 경의하는 심진경 수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당연히 저는 이해를 하고 동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그것이 과연 성공적이었는가? 김원수 작가의 어떤 시도가 분명히 기존 소설 저도 뭐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기존 소설 방식과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는데 저는 그게 성공적이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뭐 저는 막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수령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의 발언은 굉장히 문제적이네요. 수령님이 지침을 내리면 그대로 따라야지. 이렇게 반대를 하면서 나를 수령님이라고 이런 이율 배반적인 인간들 같으니라고. 몰락하는 수령님. 개인 우상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맞아. 그래서 해석을 이제 그 공백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만약에 그렇게 전환이 된다면 사실은 북한 사회에 대한 묘사라든가 병도의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어떤 그냥 점 혹은 여백으로서의 뭔가 독자가 이건 이게 아닐까라고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병도나 북한 사회에 대한 모습이라든가 이 백석이 겪어야 됐던 억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해석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방식의 해석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그거 나쁜 거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야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조금 심리경 수령님의 어떤 해석이 좀 과도하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병도의 자세가 세상은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게 유물론적 사관이기도 하고. 근데 뭐 개인적으로 작가가 느꼈을 답답함이라는 거를 오늘날과 좀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뭐 언어가 사실은 좀 오늘날 트위터 사통이나 이런 데서 불고 있는 이 언어의 바람이 사실 백석 시인이 추구했던 그런 언어들을 죽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도 저는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시대보다 사실은 인터넷상에서는 이념화되어 있는 게 많거든요. 뭐 어느 쪽을 지지해서 막 서로 싸우고 이러다 보면 이걸 양자택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그렇죠. 않으면은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는 그 원래 그러니까 다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가능성들이 휘발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답답함도 좀 있지 않았을까 이 작품에는. 왜 답답하죠? 그냥 정치적 올바른 단어를 쓰세요. 트위터처럼. 영무들 쓰세요. 그런 단어를. 왜 안 쓰려고 합니까? 그게 이제 병도의 입장이고 병도의 입장은 그런 거고. 그렇죠. 예, 새로운 세상이 건설되고 있는 거다. 네.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런 아니 근데 거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현실의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프레임으로 다 이제 집어 넣어가지고 그걸 벗어나지 않으면은 벗어나면은 이제 막 그렇죠. 지탄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어떤 잘못을 특히 작가들에게서 어떤 그런 잘못된 구절 그 소위 말해서 어떠한 이념적인 그 프레임 안에서 봤을 때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식의 어떤 심판의 단죄를 내리면은 그 작가 전체를 다 부정해 버린다든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서정주 같은 시인인 거죠. 그러니까는 마치 서정주를 서정주란 이름을 이렇게 내뱉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경한 것처럼 감히 그런 그런 여혐 작가를 네가 감히 입에 올리다니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그걸 뭐 편집했더만 그 네. 파라텍스트 얘기했던 거. 네. 근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수경님. 수경님 교지를 제가 함부로 편집을 해가지고. 감히 검열을 하다니. 근데 뭐야 숙청이야. 그러니까 그런 아우지로 가야 식으로 이게 현실이 너무 이제 문학 작품 속에 깊이 개입되고 현실이 문학을 들여다보는 일종의 프레임이 렌즈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작가들이 그러한 현실에 이제 교조화된 그런 프레임을 자꾸만 의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서 이 작가가 느꼈을 어떤 답답함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 백석이 리얼리즘에 대해서 초점화자로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언어와 문자 뭐라고 얘기했지? 언어와 문자는 언어와 문자 자신의 것이다. 그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리얼리즘이란 그런 언어와 문자가 스스로 실현되는 현실을 말한다. 그러니까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여러 가지 세계들이 있는 그대로 근데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고 어느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거나 수렴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언어와 문자 그 자체로 아까 이제 선생님이 그 백석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그 사람의 공동체를 되게 아름답게 시로 썼지만 되게 그 사람들의 삶은 가난한 그런 비참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 언어와 문자는 그 자신의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리얼리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김현수는 문학의 순수성이나 어떤 문자의 어떤 순수함 이런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좀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현실을 꼭 반영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반영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냥 그 문자와 언어로 이루어진 그 세계의 어떤 핍진성과 개연성과 설득력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넘어가시죠. 네, 수령님. 왜 나를 다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지? 박수 치라고 너무들. 다 죽여버리겠어.